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 이런 발언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또 도덕적 해이를 끊어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열 이틀 전입니다. 그 파티에는 성과급 잔치라는 것 외에도 고용세습이라는 특별한 메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우선적인 취업 혜택을 주던 그런 관행이라고 합니다. 아예 단체 협약이나 인사 규정에 이런 혜택을 명시한 곳이 76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심각한 청년 실업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번번이 또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좌절한 젊은이들이 많고요. 또 그 부모님들이 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실망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이런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또 막대한 부채 문제부터 국민들이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없는 공공기관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박수 칠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오늘 3부에서는 이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이 심각한 부채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초래한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그리고 앞으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금이 5년 5개월치의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되는 금액이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이렇게 모은 전세금인데 자칫 돌려받지 못한다면 아주 큰일일 겁니다. 전월세와 관련한 분쟁과 또 도움받는 방법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오디오, 아빠에겐 TV, 아이에겐 동화.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U+ 홈보이. U+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증시 상황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구로동 호텔 짓는 부지에 불이 났는데요. 2명이 사상이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좀 진화가 되고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코스피 시장의 장 초반에는 2,000선을 밑돌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당분간 조금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많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선물 세력들은 선물을 가지고 지수를 마구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됩니다. 오늘도 오전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한 2,000계약 정도를 10시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2,000이 깨지는 2,000 미만의 지수가 나왔었고, 오히려 장 막판 직전에는 또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매수 매도를 한다는 굉장히 투기적인 매매를 했다는 것이고요. 거래 대금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3조 5천억에 이르지 못하는 3조대 초반에 그 거래 대금을 거래소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을 조금만 흔드는 기미가 보여지면 시장이 그대로 그 변동성에 노출되는 그런 좀 체력이 허약한 그런 흐름,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니 바로 감기가 드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마음이 졸였다 풀렸다 막 이런 흐름들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거래 대금이라는 것도 일종의 면역력처럼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약해지니까 지금 그런데도 흔들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 움직임 보였나요, 오늘? 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궤적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좋은 모습 보여줘서 3일 연속 상승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견조하게 지켜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연중으로 따져보면
오른 게 거의 없고 네. 오히려 굉장히 한 해 동안 어려운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워낙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유통업종과 반도체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통신업종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12월 말이 되면 배당 네. 기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요. 연말 기준으로 약 4%짜리 금융상품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연 4%가 아니고 연말까지 네. 3에서 4% 수익을 준다면 누구든지 달려가서 하겠죠. 한 달 반 만에 4%면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40%에 가까운 네. 수익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 그런 주식들이 좀 있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업종 중에서는 그런 종목을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양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략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배당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오히려 배당이 임박해서는 주가가 올랐던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런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 주식을 좀 팔아서 오히려 배당 차익을 챙기는 주가로 배당 차익을 챙기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은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것이 실제로 이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배당을 노린 어떤 주가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네. 흐름도 충분히 있죠. 네, 네. 그냥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배당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연말 대목이죠. 네.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IT 네. 업종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나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의 설날이라든가 추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가게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쓸 때가 바로 설날과 추석 때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하면 역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뭐 이런 때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소비 시즌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 시즌이 시작되면 한국에서 미국의 제품을 파는 IT 기업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그 영업 환경이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 추수감사절과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최근 10년간의 흐름입니다. 네.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최근 10년 흐름에서 보면 지수가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미국의 대표 지수인데요. 이 지수 기준으로 보면 2%가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상승세를 지난 10년간 보여주었고 한국 거래소 지수도 약 4%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수감사절이 그때 이후에는 그런 미국의 소비 활성화에 대한 경기 회복 뭐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이란 핵 협상 타결 때문에 건설주가 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이 네, 건설업종에 그렇죠. 대해서도 이게 단발적인 재료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이란하고 거래가 되면 당연히 이란 네. 같은 경우가 원유 생산국이지만 말입니다. 그 휘발유하고 경유는 수입해서 쓴 나라입니다. 네. 예, 정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제재가 풀리면 이란에서는 그런 SOC 그리고 플랜트 이런 쪽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네.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은 그런 수혜가 예상되면 사실 반짝 반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쪽에 가서 본격적으로 굴삭기로 삽을 뜨는 뭐 네. 이런 작업까지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뉴스가 나오면 반짝하게 호응을 해준 다음에 소폭 좀 횡보를 한 다음에 실제로 가셔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많이 올랐는데 어제 많이 오른 것 때문인지 오늘은 소폭 좀 조정을 했는데요. 특별히 건설업종 중에서는 두산건설이 대규모 감자를 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업종 전반적으로는 지수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란과 거래를 가지고 있는 대림산업 등은 주가가 올라서 네.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간제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가 오늘 열렸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선택형 택제, 일자리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네. 갑자기 이제 정규직을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이 파트타임 잡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네. 이 시간 선택형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림으로써 고용률을 높이겠다. 이것이 이제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주최하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 시간 선택형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CJ, 신세계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오늘 대기업들이 그 채용 박람회에서 내놓은 구직 인원, 그러니까 구인 이 네. 모집 인원은 대략 한 10,000명 정도, 10,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규직을 물리적으로 워낙 모든 사람이 다 정규직으로 할 수 있다면요,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고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제 주부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이 풀타임이니까 종일 근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또 시간 선택형 이 시간제 일자리 파트타임이라는 것이 나름 유용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일단은 이 시간 선택형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걸 지나치게 이제 막 강제를 할 경우에 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갈 경우에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이거를 맞추려다 보면은 그렇다고 정규직도 그대로 다 뽑고 이것도 그대로 다 뽑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결국 정규직 하나 뽑을 거를 둘로 나눠서 시간제 2명을 뽑는 이런 식의 어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고용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이렇게 시간제 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리고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건 좋지만 이쪽으로 자꾸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 결국은 질 낮은 파트타임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고용 불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양극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더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늘어간다는 건 좋지만 정부가 어쨌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너무 이쪽으로만 몰아붙일 경우에 적지 않은 후유증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식의 그런 고용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계획을 내놓은 걸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떤 전문직 사람들을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단순 업무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이 이제 급하니까 이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질 낮은 청년 취업만 늘어나는 그런 격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수입 비타민의 가격 차이가 최대 7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비타민 제품은 수입품을 먹어야 된다라는 요상한 속설 같은 네. 게 있어가지고 예. 특히 이제 업체들도 그러니까 국산 브랜드의 이 비타민 제품 역시도 이 원재료는 이 영국에서 들여온 거다, 어디서 들여온 것이다, 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품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산지하고 비교해봤더니 최대 7배 이상 비싸게 팔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산지하고 비교했을 때 7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주부클럽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비타민C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조사해봤더니 생산국 현지의 어떤 매장 판매 가격보다 오프라인은 평균 3.5배, 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평균 2.9배 더 비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이 솔가 에스터 C 비타민 1000이라는 제품이 있다고 그래요. 네. 미국산인데 100g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 판매가는 19,000원 정도였는데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평균 77,000원에 팔리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7.1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62,000원. 그래서 미국 가격의 한 5.7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또 미국산의 이 GNC 추어볼 비타민C 5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오프라인 매장은 3.2배, 온라인 쇼핑몰은 3.1배 정도 났다고 그러는데 네.
있어요. 이게 유통 경로의 문제인지 우리가 수입품에 대한 어떤 과도한 맹신 때문에 과도한 수요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3배 뭐 네. 많게는 7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먹는 제품 브랜드네요. 근데 그러세요? 이게 미국에서 사오면은 확실히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후진국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가방에는 항상 이 비타민 뭐 이런 건강식품들을 사오는 수요가 항상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추산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예.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거는 뭐 워낙 편차가 큽니다. 조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연구하는 분들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지하경제 규모는 굉장히 편차가 큰데 오늘 관심을 끈 보고서 중에 하나가 LG경제연구원에서 낸 건데요. 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 원이 넘는다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하경제라고 하면은 어떤 뭐 꼭 무슨 마피아 자금이라든가 네. 무슨 뭐 마약 자금이라든가 이런 예. 아주 범죄와 연루된 음성적인 자금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네, 있죠. 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소득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돈을 넓은 의미에서는 다 지하경제로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300조 원이 된다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2012년 기준으로 314조 원 정도가 됐고요. 이것은 전체 우리나라 GDP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멕시코가 GDP 대비 한 30%가 지하경제라고 하고 그리스가 25% 정도라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대충 그 나라들하고 비슷한 규모의 예. 상대적 규모의 지하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가장 큰 비중은 자영업 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영업 쪽의 지하경제 규모가 작년에 13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네. 그리고 과거 한 7년 정도의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 같은 경우는 소득 탄료율이 57%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 자영업이란 결국 뭐 의사, 변호사, 네. 또 무슨 어떤 고급 예식장, 고급 식당 이런 데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쉽게 말해서 뭐 대형 식당에 가서 현금 낼 경우 요즘은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또 뭐 이 수입 가격, 이 네. 원재료 매입 가격을 과소평가하고 또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떼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하경제로 놓고 보는 거겠죠. 네. 그런 규모를 따지면 300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정부는 최대로 맥시멈 거둘 수 있는 세금의 48%밖에 못 걷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대충 최고 거둘 수 있는 세금의 한 70% 정도를 걷는다고 그러고 네.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한 69%를 걷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48%밖에 못 걷는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거둘 수 있는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세수 부족은 충분히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또 이런 탄루 세금에 대한 추징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보고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굉장히 이건 뭐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사실은 세금을 100% 다 거둘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일정 정도의 이 지하경제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또 너무 무리하게 끌어올릴 경우에는 또 영세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담이 올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300조 원이라는 숫자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절반도 안 되는 그 소득 세금을 걷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진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걷어야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걷었으면 좋겠다. 보편적 증세보다는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으면 거둘 수 있는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걷고 네. 하지만 너무 어려운 쪽에는 또 너무 세금을 조이게 그렇죠. 되면은요. 저항도 심하고요. 힘들어지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정책적 조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광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앱 예스와 트위터의 YTN_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모두는 드릴 수가 없지만 추첨을 통해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하는 해경궁 홍씨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깐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2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개인적으로 호들갑을 떤다거나 엄살 부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난리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전월세 시장입니다. 가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금은 계속 치솟고 있고요. 또 집주인 눈치 보면서 세입자로 살기 너무 서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정말 어렵게 전세 물량을 찾아내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 가구 10곳 중에 4곳은 보증금과 관련해서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보증금 정말 5년 5개월 월급을 꼬박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정말 떼일 수 없는 돈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한국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박성우 본부장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 가구의 약 40%가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을 겪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많이 겪는 편이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에만 하루 평균 약 한 100여 건 정도의 분쟁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이요? 예. 네. 이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국 그 임차인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분쟁을 겪고 있다고도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월세 임차 가구가 한 740만 가구 정도 되던데 400만 가구 정도는 이런 걸 겪고 있다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왜냐하면 계약 만기 때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또 불황에는 목돈 갖고 있으면서 또 야금야금 썼다가 보증금 내주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집주인 그렇죠. 측면에서도. 근데 또 이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은 이사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이외에도 또 분쟁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만기가 지나서 이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그보다 더 문제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정말 하우스 푸어의 문제가 렌트 푸어의 문제가 되는 경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기 때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뭐 어떤 새로운 또 세입자가 들어와서 받고 나갈 수도 있지만 네.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이게 그러면은 100% 손실을 보게는 안 되어 있죠, 제도적 장치가. 그렇죠. 아무래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는 한데 네. 실질적으로 100% 다 보호가 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인분들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는 좀 많은 손실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한 경우를 보면, 네. 지금 요즘처럼 뭐 경기가 또 안 좋거나 어떤 하우스푸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100가구 중에 적어도 한 4가구에서 5가구 정도가 이제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많이 돼요. 네. 이제 그 가구 중에 또 절반 정도가 또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 근데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면 또 나가야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최초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고 네. 권리사항에 어떤 문제가 전혀 없을 때는 안전하게 100%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검토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푼도 못 받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네. 안전한 주택을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직거래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을 좀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집을 계약하시고 전입일자와 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다 보호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로 넘어갔던 그런 보증금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차가 있으면은 상당히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경매가 다 끝나고 어떤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금융 지원책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국가 정부 쪽에서도 지금 그런 이 만기 때 돈을 못 받는 분들을 그 보증금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많이들 이용이 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떤 금융 지원을 한다라는 제도가 사실 미비합니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급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가계부채를 늘린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은 좀 조건 괜찮게 해서 좀 도와줘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지금 이거 위에도 또 제가 듣기로는 보증금을 이제 그 보증 계약,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끝내기 전에 집을 비우게 되면은 또 이게 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도 또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만기 전에 또 보증금을 안 받고 미리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전입이라는 게 빠지게 됩니다. 그 주소지에서.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만기까지는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네.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입 전출 신고 자체를 완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밖에 또 분쟁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밖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또 뭐 살다 보면 집이 노후가 되거나 해서 네. 또 유지 수선을 뭐 임대인이 한다, 임차인이 한다라는 여러 가지 분쟁 사유들이 네. 또 발생이 돼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상당수 많이 발생돼서 서로 간에 어떤 분쟁 사유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서로 이제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발생되는 부분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도 많이 겪으셨던 문제였는데 이게 네. 세입자들로서는 무조건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지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 기준이 딱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기준이 명확치 못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뭘 따르게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조정을 좀 통하게 되는데, 네. 뭐, 대부분들은 임대인 분들이 좀 고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차인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고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네. 이게 어떤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떤, 서로 분쟁을 해서 재판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잘 몰라서 당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집주인이라든지 뭐 임차인이라든지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한국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예,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실질적으로 보증금 분쟁이 발생됐을 때 저희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보증금의 보호는 첫 시작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원센터의 권리진단 서비스를 받으시면 안전한 주택을 선택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권리 진단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께서는 그 주택의 어떤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도움을 저희 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실 때에는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저희 지원센터로 알려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권리 진단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뭐 안전하다 아니면은 조금 다른 집을 구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한국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관이 주도하는 그런 센터는 아니죠? 예, 저희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셨나요?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요. 네. 금년에 저희가 출범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월세난이 정말 절정에 치닫고 있어서 많은 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본인의 이 권리 상태, 전월세 보증금 상태를 알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쪽 센터로 문의를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문의를 드리면 되나요?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전월세 지원센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네. 온라인 신청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뭐 다른 서류보다는 임대차 계약서 네. 그 사본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이제 그 경매 때문에 보증금을 뒤늦게 받게 되는 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그 밖에 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 전월세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전월세 상한이요? 어떤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예. 예, 실질적으로 어떤 집에 대한 가격이 있고 보증금에 대한 가격이 너무나 자유스럽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소액 우선 변제금이 있는데 그 현실성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2,500만 원 정도가 우선 변제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보증금의 범위가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민들께서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시는 금액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소액 우선 변제금이 좀 많이 좀 네. 올라갔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한국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국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의 박성우 본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IT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뒤처지면은 모든 걸 다 놓쳐버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이 인터넷 관련해서 보안 사고가 많습니다. 음성으로 사기 전화 오던 것을 이제 지나서 메신저로 돈을 송금해달라 이런 것도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뚫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해킹과 관련한 위험한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킹이 너무 이게 생활화가 됐다고 해야지 되나요? 요즘 네.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미싱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네. 문자에다가 경품이나 이런 어떤 링크를 보내가지고 클릭하면은 스마트폰에 이제 악성 코드가 깔리는 네. 그런 게 있고요. 최근에 돌잔치 그런 게 왔었다는 게 이런 네, 건가요? 네.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차별하고 이제 욕까지 들어있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읽는 순간 그냥 이게 스미싱인지 이제 해킹인지 모르게 예. 그렇게 이제 사람이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클릭하게 만드는 네. 그런 기법들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네. 카카오톡 메시지가 뚫렸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차별한 그런 문자는 그런 문자만 읽어도 해킹이 되는 건가요? 거기 이제 이렇게 링크가 있으니까 예. 이제 누르고 이러면 이제 그게 악성 코드가 깔리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드로이드 체제냐 이 애플의 iOS냐에 따라서 보안 좀 해킹 수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 거는 좀 애플 같으면 이제 좀 스마트폰 자체를 단속을 하니까 네. 일반인들이 보안 문제는 좀 덜 걱정해도 되는 그런 건데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보안이 무력한 건 아니고요. 네.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되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은 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면 되는데. 네. 대개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워낙 IT 기술을 좀 많이 아니까 이게 구분을 좀 할 수도 있고 소식을 자주 접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네.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특정 사이트를 가가지고 그게 안전한지를 확인해라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개개인들이 보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문제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죠. 이게 보안은 예를 들어서 마치 난파선에 난파선이 배가 파산돼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 2차 대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조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물에 빠져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데 상어들이 와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는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부터 이제 잡아먹히게 되죠. 취약한 사람부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보안 강화를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취약한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개개인한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해킹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범인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이게 과연 어느 주체가 책임을 져야지 되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럼 판례들을 보면 이제 공인 인증서를 남한테 줬다든지 그런 어떤 심각한 보안 무책임하게 했으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대개의 경우는 뭐 은행 거래를 하더라도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는 걸 그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보안 사고들은 그 기업체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보안에 대한 책임 이런 소재를 따진다면은 결국은 이 개개인들은 어떤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그런 시스템 자체의 안전은 기업체나 이런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져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어떤 1차적인 원칙이죠. 그렇겠죠. 예, 보안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사 이런 그렇죠. 곳들이 책임을 져야지 될 텐데 뭐 예. 최근에 액티브엑스 문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고 그랬습니다마는 네네. 시스템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와요.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네, 뭐 싶습니다. 이런 주제로는 길게 얘기할 만 해야, 네.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보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고가 생기면은 기업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린 포털들이 재판을 통해서 뭐 그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는 네. 무죄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논의돼야 될 내용이 많고요. 네. 이제 뭐 한국식 보안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대선 때 어떤 다 후보분들 전부 다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대선 끝난 다음 유야무야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민간 기업들의 그러니까 뭐 어떤 전자 상거래를 하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들어가도 정말 다운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일부의 주장이거든요. 2008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그 쇼핑몰 업체들이 그 복잡한 그런 걸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거래가 되게 했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업체가 지고 그 어떤 그 매출을 증대시키고 사용자들이 쉽게 물건을 구할 수 있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어떤 뭐 몇몇 보안 사고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편하게 쓰게 만들고 자체적으로 보안 강화를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다시 규제를 하고 해가지고 다시 대단히 불편하게 됐죠. 네. 이 공인인증서 문제는 정말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또 여쭤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 비밀번호 노출시키지 말라, 사이트마다 또 다 달리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정말 어려운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포털이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은 대개는 뭐 공인인증서 비번부터 뭐 다른 포털이나 게시판 같은데 다 동일한 비번을 쓰거든요, 대개.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군데만 틀려도 전 그 사이트에 대한 비밀번호를 다 바꿔야 되니까 부담이 되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은 사이트마다 다른 비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외우기도 힘들고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규칙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BCD123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쓰고 있으면은 뭐 YTN 같으면은 YTN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YTN이니까 그 Y로 시작하고 N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YTN 비밀번호는 Y1234ABCDN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뭐 포털 예를 들어 다음 같으면은 DAUM으로 끝나니까 ABCD1234M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ABCD1234란 간단한 비밀번호만 기억하고 사이트는 들어갈 때마다 이 사이트가 어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규칙대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꾸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아까 말한 상어가 이제 잡아먹으러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비번을 하고 있으면은 가장 먼저 틀리는 거죠. 근데 그 사이트마다 비번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그 해커들이 내 비번을 확인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이트에는 로그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말하면은 상어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해킹은 정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시작됩니다.